대한민국 국방부가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개발 완료.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네 글자 뒤에 얼마나 많은 밤이 있었는지. 기술을 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혼자 시작했죠. 미국과 러시아만 할 수 있다던 그 기술, 대한민국 연구원들이 해냈습니다.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2014년 11월 충남 태안. 차가운 서해 바람이 시험장 철조망을 흔들던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발사대 옆 임시 컨테이너 안에서 모니터 2개를 번갈아 보며 손가락으로 계산식을 두드리고 있었죠. 자판 위에 올려둔 종이컵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옆자리 김 박사는 파카 점퍼를 뒤집어 쓴 채 의자에 기댄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빈 도시락통이 2개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 볼펜으로 날짜를 적어뒀습니다. 사흘째라는 뜻이었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연구원, 슬슬 준비해야 합니다. 발사 시퀀스 점검 담당 이대리였습니다. 목소리가 긴장으로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침대를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등받이에 기대어 두어 시간 눈을 붙이다가 알람 소리에 깨는 걸 반복했습니다. 그게 이 시험장에서 저한테 허락된 수면이었습니다. 시험장 바깥으로 나서자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발사대 위에 세워진 유도탄이 해안선 쪽을 향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그 실루엣이 새벽 어둠 속에서 묘하게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름답다는 생각과 두렵다는 감각이 동시에 밀려왔으니까요. 수년을 바쳐 만든 것이 저기 서 있는데, 오늘 그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생각이 가슴 어딘가에 돌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탄도탄을 탄도탄으로 맞추는 기술. 처음 이 과제를 받았을 때 선임 연구원 중 한 분이 피식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라는 소리야. 그게 되겠어? 웃음이 섞인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짜 회의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탄도탄 요격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요청하면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당했죠. 이유는 늘 비슷했습니다. 민감한 기술이라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판단이라서. 말은 점잖았지만 뜻은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이 분했습니다. 분하다 못해 어느 순간부터는 오기가 됐습니다. 저는 유도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발사대 아래에 섰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차가운 금속 외피에서 새벽 냉기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수년 동안 밀리초 단위로 쪼개고 다듬어온 알고리즘이 들어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고 유도탄이 궤적을 계산하고 허공에서 맞부딪히는 그 찰나의 순간. 이론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 사이에 얼마나 넓은 골짜기가 있는지 저는 이미 수십 번의 실패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던 알고리즘이 실제 발사 환경에서 무너지는 걸 볼 때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발사 30분 전 각 포지션에서 점검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정상, 통신 정상, 유도탄 상태 이상 없음. 무전기 너머로 짧게 끊기는 목소리들이 차례로 확인을 마쳤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쓰고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인지 추위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김 박사가 눈을 비비며 깨어나더니 모니터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무거웠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 15분 전, 저는 잠깐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해안 특유의 짠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하늘은 동쪽부터 아주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흰빛으로 번지는 게 보였죠. 저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처음 이 연구실에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009년 봄이었습니다. 32살, 박사 학위를 막 받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소했을 때였죠. 당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방산 연구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거창한 이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유도 제어 알고리즘이라는 분야가 흥미로웠고, 그걸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여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하기가 어색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면접용 문장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점점 그 말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천궁 개발 초기, 저희 팀은 해외 기업들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러 다녔습니다. 탄도탄 요격에 필요한 핵심 알고리즘, 탐색기 설계, 고도 시험 방법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연구 교류 형태로 접근했고, 일부는 공식 기술 이전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한 유럽계 방산 기업의 담당자는 회의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략 자산입니다. 파트너십 조건을 다시 검토하셔야 할 것 같군요. 그게 거절이라는 걸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건을 다시 검토하라는 말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협력은 해줄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팀장님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해. 그 말이 그날 이후로 저한테는 일종의 선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안 해주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 그게 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선명한 목표가 됐습니다. 탄도탄 요격이라는 건 단순히 미사일을 쏘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하수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그것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 공중에서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기술입니다. 오차는 미터 단위가 아닙니다. 센티미터, 아니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 궤적을 예측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표적이 움직이는 동안 우리 유도탄도 움직이고 바람도 있고 대기 밀도도 달라지고 레이더가 포착한 신호에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수렴점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처음 이 개념 설계를 들었을 때 팀원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가능한 거 맞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그때 저도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것과 불가능한 것은 다르니까요. 그 차이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한 연구원, 들어와요. 발사 시퀀스 최종 확인합니다. 저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끝이 희붐하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가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발사 카운트다운 숫자가 모니터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고쳐 쓰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레이더 출력값, 유도탄 내부 온도, 통신 지연 수치, 숫자들이 촘촘하게 늘어서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한 줄씩 훑으며 이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지만 컨테이너 벽 틈으로 새벽 냉기가 계속 스며들었습니다. 옆자리 김 박사가 마우스를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탐색기 신호 안정적입니다. 지난번이랑은 다르네요. 지난번. 그 두 글자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3개월 전 같은 시험장에서 저희는 똑같은 준비를 하고 똑같은 카운트다운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날씨는 맑았고 시스템 점검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발사 이후 유도탄은 정상적으로 상승했고 표적 탄도탄도 예정 궤도를 따라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요격 가능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까지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수렴점 200m 전에서 유도탄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각도였습니다. 화면으로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이탈이 결국 허공에서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표적은 멀쩡히 지나갔고 우리 유도탄만 혼자 터졌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팀원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드셋을 벗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실패 원인 분석에 3주가 걸렸습니다. 결론은 탐색기와 유도 알고리즘 사이의 데이터 전송 지연이었습니다. 불과 몇 밀리초였습니다. 사람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의 수십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짧은 순간이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는 유도탄의 궤적을 틀어놓은 겁니다. 저는 그 분석 결과를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래 준비했는데 몇 밀리초 때문이라니.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저희 팀은 그 뒤로 전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 전체를 다시 뜯었습니다. 기존 구조를 유지한 채 패치를 붙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팀장님은 처음에 일정을 고려해서 부분 수정안을 검토하자고 했고 저는 그 회의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분 수정으로는 같은 문제가 다른 환경에서 또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려? 2달 줘주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연구소 안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야전 침대를 연구실 한쪽에 펴두고 새벽에 깨어나 코드를 보고 다시 눈을 붙이고 또 깨어났습니다. 샤워는 이틀에 한 번이었고 밥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족한테도 제대로 연락을 못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하면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 알고리즘이 오늘 처음으로 실제 시험에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5분을 가리켰습니다. 김 박사가 체크리스트를 마지막으로 넘기며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비됐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이 없었다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 이후로 뭔가가 결정된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모니터 위쪽 카운트다운 숫자가 4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1분을 가리키던 순간 컨테이너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멈췄습니다. 무전기에서 간간이 끊기는 잡음만 들렸고 모니터 불빛이 팀원들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의식적으로 고르지 않으면 호흡이 얕아질 것 같았습니다. 30초. 레이더가 표적 탄도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표시된 표적의 속도는 마하 3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알고리즘 수렴 구간을 머릿속으로 훑었습니다. 표적이 이 속도로 진입할 경우 우리 유도탄이 맞교차하는 지점은 고도 20km 부근. 거기서 탐색기가 신호를 잡고 최종 유도 단계로 전환되고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전 버전보다 6m초 단축됐습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15초. 옆에서 이 대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사. 굉음이 시험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컨테이너 벽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모니터가 잠깐 깜빡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유도탄의 궤적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상승 구간은 정상이었습니다. 속도, 고도, 자세각 모두 계획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표적 탄도탄도 예정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궤적이 화면 위에서 천천히 수렴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마치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당 수 킬로미터씩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격하는 구간 진입. 탐색기가 표적을 포착했다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바로 그 구간이었습니다. 3개월 전 이 지점에서 유도탄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기억이 순간적으로 눈앞을 스쳤습니다. 최종 유도 단계 전환. 데이터 전송 지연 수치가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이전 시험보다 확연히 낮았습니다. 알고리즘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화면에서 두 점이 겹쳤습니다. 충돌 확인 신호가 울렸습니다. 외부 추적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이 보조 모니터에 떴습니다. 고도 22km 상공, 표적 탄도탄이 섬광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우리 유도탄은 그 안에서 표적과 정면으로 부딪혀 있었습니다. 직접 충돌 요격 성공.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대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 박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서로를 껴안거나 헤드셋을 벗어 던지거나 그냥 멍하니 서 있거나 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수년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뒤집던 밤들,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짧게 말하고 끊던 전화들, 동료들과 말없이 라면을 끓여 먹던 연구실의 냄새, 그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옆에서 김 박사가 눈을 빨갛게 만든 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한 연구원.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은 팀원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요격에 성공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알려지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밖에서 서해 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격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험장을 떠나 대전 연구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팀원들은 처음엔 들뜬 목소리로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발사 순간 어땠는지, 충돌 확인 신호가 울릴 때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그런데 대전에 가까워질수록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각자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연구소 회의실에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장님을 포함해 여러 부서 책임자들이 자리에 앉았고 저희 팀이 시험 결과를 순서대로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체계 개발 완료 단계로 넘어가야겠군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짧고 단정한 박수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축하보다는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진짜 일은 지금부터라는 걸.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체계 개발 완료 이후 양산 일정이 잡히고 방위사업청과의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저희 팀 내부에서 처음으로 방향을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핵심은 수출이었습니다. 방사청 쪽에서 먼저 언급이 나왔습니다. 중동 일부 국가들이 탄도탄 방어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체적인 국가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천군 계열 체계가 수출 후보로 검토된다는 분위기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엔 반감이 있었습니다. 수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든 건 우리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기술 판매 품목이 된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이 대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수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걷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중동 지역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의 민간 지역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과 먼지 속을 걷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카메라를 보지 않은 채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경보가 울려도 막아줄 체계가 없으면 그냥 맞는 겁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저걸 막을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팀장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팀장님이 커피를 마시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수출 검토 회의,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잠깐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별로인 것 같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팀장님이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앉아요.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처음으로 중동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인 목적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의 어느 방공 기지에서 한 장교가 우리 시험 영상을 처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중동 수출 협상 준비팀의 이름이 올라간 건 2016년 봄이었습니다. 공문 한 장이었습니다. 수출 지원 기술팀 파견 인원 명단. 거기에 제 이름이 세 번째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연구소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종이 위로 그림자가 반쯤 걸쳐 있었습니다. 뭔가 경계를 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구실 안에서 알고리즘을 짜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파견 전 사전 브리핑이 사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방사청 담당자, 외교부 파견 관계자, 방산 수출 전문 인력이 돌아가며 들어왔습니다. 중동의 안보 환경, 협상 관례, 현지 군 조직 문화. 저는 그 내용들을 받아 적으면서 자꾸 한 가지 생각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건 무기입니다. 어떤 나라의 군대가 사용할 무기.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쓰게 될지, 그 책임이 어디까지 우리한테 연결되는 건지. 브리핑 마지막 날, 외교부 파견 관계자가 발표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체계가 실전 배치되면 민간인 피해를 막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유를 잊지 마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출국은 4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환승을 2번 했고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열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4월인데도 그 열기는 한국의 한여름과 달랐습니다. 메마르고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저는 트랩을 내려오면서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별들이 사막 하늘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현지 기지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현지 연락 장교가 간단한 시설 안내를 해줬습니다. 숙소는 기지 내 게스트하우스였고
냉방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밖의 열기와 안의 냉기 차이가 너무 커서 들어서는 순간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몇 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짐을 내려놓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나올 것 같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공식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상대는 현지 방공부대 책임자였습니다. 브리핑 자료에는 계급과 직책만 적혀 있었고 이름은 탈익이라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탄도탄 방어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협상 스타일은 직접적이고 까다롭다는 메모가 마지막 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며 잠깐 생각했습니다. 까다롭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미팅 장소는 기지 내 회의동 2층이었습니다. 우리 팀 넷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고 테이블 위에 물병과 유리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지역 지도가 걸려 있었고 지도 위에는 여러 색깔의 표시들이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매일 어떤 위협을 들여다보며 사는지를 짐작해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탈익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군복깃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조용하면서도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짧은 시선이었지만 꼼꼼했습니다. 통역이 소개를 시작했고 탈익이 자리에 앉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전달된 말은 이랬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저는 그 말의 온도를 가늠했습니다.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 낭비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게 첫 문장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탈익이 잠깐 저를 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것이 단순한 기술 설명회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자리는 신뢰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말이 아니라 숫자와 데이터와 실제 결과로. 탈익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미팅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탈익은 자료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끊지 않았습니다. 통역이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빠르고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탐색기의 탐지거리, 다기능 레이더의 동시 추적 표적수, 곡서 환경에서의 오작동 이력. 저는 하나씩 대답하면서 이 사람이 자료를 미리 꼼꼼하게 읽어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탈익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시설 점검 일정이 있습니다. 같이 돌아보시죠. 그게 다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우리 팀 통역 담당 박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저 양반이 관심 없으면 내일 일정 같은 거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관심과 신뢰는 다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탈익과 함께 기지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현지 방공 체계가 배치된 구역, 레이더 운용시설, 경납고. 탈익은 걸으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어오는 말들이었지만 말의 속도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시설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집 구조를 설명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레이더 운용시설 앞에 멈춰섰을 때 탈익이 처음으로 개인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 일을 25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 배치받았을 때 우리한테는 제대로 된 방어 체계가 없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이 대피소로 뛰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막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탈익의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격앙되거나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평탄함이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여러 체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탄도탄은 여전히 다릅니다. 속도가 다르고 궤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천궁 시험 영상은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탈익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작년 말입니다. 요격 순간을 보면서 처음에는 편집된 영상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탈익도 입꼬리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첫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직접 충돌 방식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현했습니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길게 늘어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수십 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탈익이 저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딱딱하게 닫혀있던 것이
아주 조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기지 한편에 있는 간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탈익은 자기 부대원 몇 명과 함께였고, 우리 팀도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웃으면 맞은편에서도 따라 웃었고, 말이 완전히 통하지 않아도 분위기는 부드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탈익의 부관 젊은 장교가 서툰 영어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60년 전에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방패를 만드는 나라가 됐고요. 그 말을 통역이 전달하자 탈익이 식판에서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생각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박 과장이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탈익 장군, 마음이 조금 열린 것 같던데요.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낮인데도 별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었겠지만 열린 게 아니에요. 아직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의 신뢰를 얻는 건 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탈익은 25년 동안 실제 위협 앞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움직이는 건 브로셔가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기회가 머지않아 찾아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지 체류 사흘째부터 본격적인 기술 시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탈익이 직접 시연 항목을 요청했습니다. 다기능 레이더 탐지 시연, 발사 통제 시스템 운용 시연, 그리고 혹서 환경 내구성 시험. 마지막 항목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제대로 보려는 거구나. 첫 번째 시연은 레이더였습니다. 오전 10시, 기지 외곽 시연장에 장비를 펼쳤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평지였고, 태양이 이미 중천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온도계는 섭씨 4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장비를 만졌는데도 금속 표면의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탈익과 부대원 6명이 시연장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탈익은 선글라스를 쓰고 팔짱을 낀 채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면서 시스템 구동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레이더가 회전을 시작하고 화면에 탐지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현지 협조를 통해 소형 표적기 2대가 일정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었고, 레이더는 2 표적을 동시에 포착해 추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시했습니다. 탐지 거리, 속도, 고도, 숫자들이 선명하게 화면을 채웠습니다. 탈익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화면을 한참 보더니 부관한테 뭔가를 말했습니다. 부관이 통역에게 전달했습니다. 표적 수를 늘려달랍니다. 저는 잠깐 팀원들을 봤습니다. 추가 표적기가 2대 더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적 4개를 동시에 추적하는 화면이 펼쳐지자 탈익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화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글라스 너머 눈이 화면을 세밀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오후로 넘어가면서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팀원들이 땀을 닦으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다시 화면 앞에 섰습니다. 현지 부대원 중 한 명이 물병을 하나 더 가져다 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꺼내는 것이었는데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발사 통제 시스템 시연은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운용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실제 시퀀스를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탈익의 부대원들이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와서 봤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페이스 언어 설정이 가능한지, 운용 인원이 몇 명인지, 오류 발생 시 복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대답이 끝날 때마다 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나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탈익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구성 시험은 다음날 진행됐습니다. 장비를 직사광선 아래 6시간 동안 완전 가동 상태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섭씨 45도, 습도 낮고 모래먼지가 섞인 환경. 저는 아침 7시부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6시간 후 시스템은 오류 없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탈익이 다가와 화면을 보고 데이터 출력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였습니다. 이번엔 첫날과 달리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통역이 말을 전달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이 환경에서 이 정도일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 환경을 예상하고 만들었습니다. 사막을 모르고 만든 게 아닙니다. 탈익이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첫날 식당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더 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데이터 출력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이 묘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챙긴다는 것.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됩니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반쯤은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탈익이 데이터를 가슴 주머니에 넣은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닐 거라고. 저 사람은 지금 뭔가를 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리고 그 결정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우리가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것에 달려 있다고. 다음 날 아침, 탈익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추가 미팅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장소는 기지 외곽의 작은 회의실이었고 참석 인원은 탈익과 저 단둘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작았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둘, 벽에 걸린 지역지도 하나. 에어컨이 약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기지 외곽의 모래 언덕이 보였습니다. 통역은 탈익이 직접 데려온 사람이었고 우리 팀 통역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의도적인 설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공식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탈익이 먼저 앉았습니다. 군복상의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탈익이 물병을 따서 2잔을 따랐습니다. 한 잔을 저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탈익이 먼저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통역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왜 이걸 팔려고 합니까? 돈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둘이 앉아서 들으니 무게가 달랐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개발 비용이 수조 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저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탈익이 눈을 가늘게 했습니다. 듣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연구원입니다. 협상가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이 체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탈익이 팔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드론, 순항미사일. 어떤 날은 경보가 3번 울리기도 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대응하는 동안 민간인들은 대피소에서 기다립니다. 그 대피소가 얼마나 버텨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탄함 아래에 무언가 오래되고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보고서에서 읽은 안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25년 동안 매일 마주해 온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탈익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의 체계를 검토했습니다. 성능이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탈익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기술을 파는 건 맞는데 그 기술을 우리가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려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장비는 팔고 운용은 자기네 인력이 합니다. 우리는 그냥 돈 내는 고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지에 도착한 첫날부터 해온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현지 부대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고 질문이 나오면 끝까지 답하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던 것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경험이었던 겁니다. 저희는 다르게 할 겁니다. 탈익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부대원들이 이 체계를 완전히 독자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 있겠습니다. 교육 과정도 같이 설계하겠습니다. 장비를 납품하고 떠나는 방식은 저희 방식이 아닙니다. 탈익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보여줄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더 머물겠습니다. 파견 일정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당신 부대원들이 이 시스템을 손에 익힐 때까지. 탈익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감동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탈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전쟁 이후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자료로 읽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떤 기분인지. 탈익이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 모래 언덕 위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회의실 바닥까지 길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탈익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일어나 악수를 했습니다. 탈익이 말했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그 말이 계약을 의미하는 건지 아직 검토 중이라는 건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탈익의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이 자리에서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기지안 도로가 석양을 받아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을 걸으면서 파견 연장 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또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미안함이 조금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파견 연장 신청은 생각보다 빨리 승인됐습니다. 본부에서 연락이 온 건 신청서를 올린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담당 팀장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약간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거기 지금 한여름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어서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시점에 연장을 신청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파견이 연장되고 나서 열흘쯤 지났을 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신호였습니다. 탈익과의 미팅 일정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다음 날 다시 잡혔다가 또 미뤄졌습니다. 현지 연락 장교가 전달하는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내부 일정 조율, 상급 기관 보고, 외부 방문단 대응. 저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군 조직이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과장이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럽 쪽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숙소 창문 너머 어두워진 기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현지 연락 채널입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어느 유럽 방산 업체 쪽 대표단이 이번 주 안에 이 나라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경쟁이 생긴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천궁 수출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이 움직일 거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강국들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외교 채널도 두텁고 이미 납품 실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였습니다. 이틀 후 박 과장의 정보가 맞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현지 기지 영빈관 쪽에서 낯선 차량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은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현지 연락 장교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뀐 게 느껴졌습니다. 전보다 말이 줄었고 일정 안내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 주 금요일 탈익과의 미팅이 다시 잡혔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탈익의 표정을 먼저 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탈익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첫날처럼 닫혀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탈익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추가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체계와 비교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교 평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정이 미뤄지는 것이고 그 사이에 경쟁자가 끼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3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 한쪽에서 뭔가가 조여드는 느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팀원들한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 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 쪽이 뭘 들고 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공식 정보는 없습니다. 김 박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걸 더 잘 보여주는 것뿐이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3주 안에 우리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미 기술 시연은 끝났고 데이터도 다 넘겼는데 이제 남은 건 무엇인지. 저는 그날 밤 혼자 기지 외곽을 걸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모래 위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탈익이 원하는 게 뭔지를. 성능은 이미 봤습니다. 내구성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숫자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걷다가 멈췄습니다. 탈익이 9장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는 나라가 없었다고. 장비는 팔고 운용은 자기네가 한다고. 그 말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의 반대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건 더 좋은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3주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자료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지 운용 인력 교육 커리큘럼, 독자 운용 시뮬레이션, 비상 상황 대응 훈련. 탈익의 부대원들이 우리 없이도 이 체계를 완전히 다룰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
밤이 깊어지도록 노트를 채웠습니다. 창문 너머 기지 불빛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경보 훈련 소리가 짧게 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매일 밤 마주하는 것이 훈련이 아닌 날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손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3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탈익의 부관을 찾아가 교육 커리큘럼 제안서를 건넸습니다. 현지 운용 인력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한 3주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부관이 서류를 받아 들고 탈익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승인이 났습니다. 교육은 이틀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탈익의 부대원 12명이 교육 대상이었습니다. 레이더 운용, 발사 통제 시스템, 오류 진단 절차, 비상 대응 매뉴얼. 저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장에 있었습니다. 통역을 끼고 설명하면서 부대원들이 직접 인터페이스를 만지게 하고 틀리면 다시 하게 하고 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진지했습니다. 질문이 많았고 메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장교 중 한 명은 교육이 끝난 뒤에도 남아서 혼자 인터페이스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체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주째 첫날 박 과장이 굳은 얼굴로 왔습니다. 유럽 쪽 제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봤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가격을 대폭 낮췄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기존 납품 실적을 앞세워서 신뢰도 측면을 강하게 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정부 고위층에도 직접 접촉했다는 말이 있고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납품 실적, 정부 고위층 접촉.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천궁은 탁월한 성능을 증명했지만 해외 납품 이력은 이 지역에 없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오랜 생산 기반을 가진 유럽 업체가 단기간에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우리보다 컸습니다. 정치적 채널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탈익한테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탈익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자리에 앉아 잠깐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세우고 들었습니다. 본국 정부 쪽에서 다른 방향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협력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교적 맥락이 있습니다. 외교적 맥락.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무기를 공급해온 나라들과의 관계를 갑자기 바꾸는 건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들과 얽힌 외교, 경제, 안보 협력 전체가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천궁적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군이 단독으로 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탈익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묵직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답답하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주일입니다. 그 안에 정부 쪽 최종 의견이 결정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약간 무거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팀원들이 눈치를 채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손을 벗어난 문제였습니다. 기술로 증명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데이터도 넘겼고 내구성도 보여줬고 교육도 했습니다. 탈익의 마음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탈익이 혼자 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다른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아내가 받았습니다. 잘 지내? 응. 거기는? 힘들어. 오랜만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저는 천장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다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 했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눈물샘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목이 잠깐 조여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모래가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막의 밤은 낮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면서 내일 아침 다시 교육장에 나가야 한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마지막 날까지 하던 걸 해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교육장에 나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여전히 진지했고
교육 진도는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머릿속 한편이 계속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탈익이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정부 쪽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사흘째 되던 날, 박 과장이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유럽 쪽에서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 패키지를 포함시켰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기술 이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 요청을 거절당하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자는 그걸 카드로 들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실질적인 이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빼고 주변부만 넘기는 방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에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무게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교육이 끝나고 혼자 시연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비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천막 아래 레이더 차량, 발사대, 지휘 통제 차량. 사람이 없으니 조용했습니다. 저는 발사대 옆에 서서 한참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안 시험장에서 처음 발사대 아래 섰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새벽의 냉기와 설렘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발사대 측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낮에 열기를 머금은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밤을 썼는지를.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분석하던 팀원들.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다시 짜던 그 2달. 연구소 야전 침대에서 눈을 뜨던 새벽들. 그것들이 외교적 맥락이라는 말 앞에서 멈춰 서는 게 억울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탈익과 마주쳤습니다. 기지 안도로에서였습니다. 탈익은 부관 없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혼자였습니다. 둘 다 잠깐 멈췄습니다. 통역이 없었습니다. 서로 말이 완전히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탈익이 먼저 영어로 말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저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탈익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따라서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탈익이 말했습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결정은 내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탈익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들은 달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탈익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달랐다는 말. 그 말이 위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냥 말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번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음 기회가 있을지, 우리가 놓친 게 뭔지, 더 일찍 다른 채널을 열었어야 했는지,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었는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내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 했잖아. 맞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다 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남은 나흘 동안 저는 교육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굴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대원들 앞에서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그냥 교관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교육이 끝나고 부대원 중 가장 어린 장교가 수료증 같은 걸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내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장교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육장을 나오면서 그 웃음을 생각했습니다. 계약이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은 우리한테 배운 걸 기억할 겁니다. 이 체계를 손으로 만져봤고 직접 운용해봤고 그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 경험은 결과와 상관없이 남는 겁니다. 그 생각이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탈익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공식 면담 요청이었습니다. 목소리 톤도 문자 내용도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5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전 저는 회의동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면담은 저 혼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과장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탈익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기지 마당이 보였습니다. 현지 부대원 몇 명이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교육장에서 봤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부관이 들어오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회의실 안에 탈익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낯선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탈익보다 높았습니다. 탈익이 소개를 했습니다. 방공전력 운용 담당 상급 지휘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면서 이 자리의 무게를 다시 가늠했습니다. 탈익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자리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윗선 중 하나인 것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상급 지휘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탈익 장군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결과 보고서도 받습니다. 통역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향의 압력이 있었고 외교적 고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탈익 장군이 강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탈익을 봤습니다. 탈익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지만 그 무표정이 오히려 단단해 보였습니다. 상급 지휘관이 계속했습니다. 탈익 장군 말로는 성능만 본다면 선택이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이 팀이 장비를 납품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부대원들이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러 왔다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상급 지휘관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천군 도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한 박자 늦게 그 말의 의미가 밀려왔습니다. 탈익이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상급 지휘관과 탈익과 탈익의 손이 이번엔 가장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목이 잠깐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참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약간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팀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됐습니다. 라고만 썼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리는 문자 대신 전화를 걸어왔는데 받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잠깐 있다가 끊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오후 햇살이 강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이상하게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시원한 게 아니라 가벼웠습니다. 몇 주 동안 가슴 어딘가에 얹혀있던 돌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쁨보다 먼저 온 건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납품 일정, 현지 설치, 운용 인력 추가 교육, 초도 운용 지원. 그리고 이 체계가 실제 위협 앞에 섰을 때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 그 책임이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무겁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지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저 멀리 시연장 천막 아래 천궁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을 받아 금속 표면이 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방패가 진짜로 누군가의 하늘을 지켜야 한다고. 그 생각이 발걸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처럼 남아 있었고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가 지금 이 순간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탈익이 기지 건물 입구 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쳤습니다. 탈익이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로 진짜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 서명은 일주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식 서명식은 현지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측 방사청 대표단이 추가로 입국했고 현지 국방장관과 우리 측 담당자들이 테이블 양쪽에 앉았습니다. 저는 기술 지원팀 자격으로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서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여러 번 터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받으면서 이상하게 먼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은 거기 있었지만 머릿속은 태안 시험장 새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탈익이 팀 전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기지 안 식당이 아니라 외부 식당이었습니다. 탈익이 직접 고른 곳이라고 했습니다. 긴 테이블에 우리 팀과 탈익의 부대원들이 섞여 앉았습니다. 음식이 차례로 나왔고 처음엔 어색하던 분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풀렸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음식 앞에서는 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탈익이 잔을 들었습니다. 음료였습니다. 통역 없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같은 방패를 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잔을 들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게 많았습니다. 같은 방패. 그 말이 단순한 계약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탈익이 조용히 저한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납품이 완료된 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요. 탈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필요한 만큼. 본국으로 돌아온 건 서명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하고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수화물을 찾으면서 지난 2달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눈만 보였는데 그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아내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았습니다. 아내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공항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번 전화로 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그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었습니다. 연구소에 복귀한 첫날, 팀장님이 커피를 한 잔 건넸습니다. 고생했어요. 저는 커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팀장님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납품 준비는 바로 시작됐습니다. 양산 일정, 품질 검사, 현지 운송 계획. 저는 다시 서류 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전 침대는 없었지만 밤늦게까지 연구소에 남아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엔 무엇을 향해 가는지 보였다는 겁니다. 납품 완료는 계약 후 24개월이 걸렸습니다. 천궁포대가 현지에 최종 설치되던 날, 저는 한국에서 탈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설치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연구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늦은 저녁이었고 대전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에도 지금 같은 별이 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현지 부대에서 영상 하나가 왔습니다. 탈익의 부대원들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는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팀 없이 현지 인력만으로 진행된 훈련이었습니다. 교육장에서 가장 열심히 메모하던 장교가 지휘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젊은 장교가 절차를 지시하는 목소리가 영상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팀원들한테 공유했습니다. 이 대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계약도 납품도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게 진짜였습니다. 그 무렵 연구소에서는 이미 다음 과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먼 거리, 더 빠른 표적, 더 복잡한 위협 환경. 저는 새 과제 브리핑 자료를 받아들면서 예전과 똑같은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태안 새벽에 느꼈던 그것과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탈익한테서 또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경보가 울렸습니다. 천궁이 작동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5줄짜리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5줄이 수년간의 모든 밤들에 대한 답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 대전 하늘에 별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연구소 책상 서랍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탈익 부대에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아랍어였고 아래에 영어로 짧게 번역이 붙어 있었습니다. 탈익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부대원 중 누군가가 쓴 것 같았습니다. 문장이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진심처럼 읽혔습니다. 사진은 3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궁포대 앞에 부대원들이 줄지어 선 사진이었습니다. 다들 군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단정했습니다. 교육장에서 봤던 얼굴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메모하던 젊은 장교가 앞줄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간 사진이었습니다. 발사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고 그 뒤로 마을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 구도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방패와 그것이 지키는 것들이 한 프레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기지 인근 마을 아이들이 천궁 발사대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부대원 옆에 서서 웃고 있는 아이들. 그 웃음이 꾸밈없이 환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는 아이도 있었고 옆 친구를 보며 웃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발사대가 배경이었지만 그 사진에서 무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 번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이제 밤에 경보 소리를 들어도 예전처럼 울지 않는다고. 왜냐고 물으면 하늘에 방패가 생겼다고 대답한다고. 그 방패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아이들도 안다고.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2009년 면접관 앞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키고 싶다고. 그때 저는 우리 하늘이 한반도 위에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어느 사이에 사막 위로도 뻗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를 다시 넣으려다가 세 번째 사진을 꺼내 모니터 옆에 세워뒀습니다. 매일 보이는 곳에 두고 싶었습니다. 숫자와 알고리즘이 가득한 화면 옆에 그 숫자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것으로. 그날 오후 새 과제 킥오프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이 대리, 김 박사, 새로 합류한 젊은 연구원 둘. 화이트보드에 새 체계의 개념도가 그려졌습니다. 더 높은 고도, 더 빠른 표적, 더 넓은 방어 반경.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했던 대답을 그대로 했습니다. 가능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선 팀장님이 마커를 들고 첫 번째 개념 블록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노트를 폈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퇴근하면서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창문 너머 하늘을 봤습니다. 대전의 늦은 오후, 구름이 조금 끼어 있었지만 그 사이로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그 빛을 봤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에서 아이들이 밤하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는 말이 조용히 그 빛 속에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6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전 세계의 원조를 받아야 했던 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만든 방패는 국경을 넘어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밤을 지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연구소에 나와야 했고 새 알고리즘의 첫 번째 설계안을 검토해야 했고 또 다른 누군가의 하늘을 위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24년 11월 29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천궁2 탄도탄 요격, 유도탄 체계 개발 완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유도탄이 직접 부딪혀 격추하는 기술. 미국과 러시아만 가지고 있던 그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이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과 수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의 한정우 연구원과 타릭 장군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천궁2 개발에 평생을 바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 그리고 실제로 이 체계를 도입한 중동방공부대 장교들을 모티브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들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와 감정, 구체적인 장면들은 모두 창작입니다. 이 채널의 콘텐츠는 실제 뉴스와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그 사이를 가상의 인물과 이야기로 채운 소설 형식의 창작물입니다. 사실과 픽션이 섞여 있다는 점 시청 전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의 뿌리는 진짜입니다. 연구실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밀리초 단위로 알고리즘을 다듬었던 이름 없는 연구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집념이 없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